원래라면은 완제품 가격을 올려서 $50든 $100든 올려서 이거를 속된 말로 반가이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반가이를 못 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TSMC에 준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11월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래스 기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씩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이런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기가 글래스 기판 사업 위해서 스미토모와 합작사를 설립한다. 저는 이게 좀 실망스러운 뉴스였는데 왜 실망스러운지에 대해서는 좀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뉴스 관련해서 사실 지분율이나 사업 범위 그리고 회사의 이름 뭐 이런 거는 하나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아직 뭐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삼성전기가 지분 우위를 갖는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51% 혹은 그 이상의 지분을 삼성전기가 갖게 될 것 같고, 나머지 지분을 여기 스미토모하고 스미토모의 한국 법인이죠, 동우화인캠이 나머지를 출자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된 건 합작사의 본사를 동우화인캠 평택사업장에 두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우화인캠 평택사업장에 보면 이 회사의 기존 사업이 터치 센서, 그리고 편광필름, 고순도 케미칼, 컬러 레지스트 뭐 이렇거든요. 고순도 케미칼을 좀 빼면 이거는 사실 디스플레이 쪽, 특히 LCD랑 관련된 것들이죠. 특히나 이 터치 센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애드온 타입으로, 그러니까 터치 센서를 따로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합치는 애드온 타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굉장히 가동률이 낮을 것 같고요. 컬러 레지스트, 이거는 컬러 필터, 그러니까 LCD의 컬러 필터랑 관련된 거죠. 이것도 아마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을 것 같고, 편광필름은 거의 이제 철수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어 있거나 가동을 멈춰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걷어내고 TGV 라인을 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많이 봤던 이 그림에서 보면 일단 유리원장을 가져와서 레이저 가공부터 CMP까지 이르는 과정을 동우화인캠이 하고요. 그걸 삼성전기가 받아와서 ABF 합작부터 뒤이어서 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게 좀 실망스럽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에 삼성전기의 글래스 기판 사업 관련해서 협력했던 국내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캠트로닉스도 있고 솔브레인, JWMT, 일진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이 이제 TGV 관련해서 한번 협력해보고자 많은 투자도 했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가 이제 상당히 사라지게 된 거죠. 이 합작사를 만들면 사실 그 TGV 기판을 다른 데서 받아올 이유는 없게 되는 거니까, 물론 뭐 삼성전기의 글래스 인터포저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글래스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협력 구도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 기회는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2027년부터 삼성전기가 고객사들한테 납품할 글래스 코어 기판 관련된 TGV 물량은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기와 스미토모 합작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여러 회사들하고 컨택해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실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사실 스미토모가 들어올 걸 알았으면 투자도 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캠트로닉스나 솔브레인이나 뭐 다른 회사들은 사실 자본력에 있어서는 스미토모에 비할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을 봤겠죠. 아, 이 바닥에서 내가 누구랑 경쟁해야 되나 봤을 때 요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이 회사들을 보니까 한번 비벼볼만 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R&D도 해왔던 건데, 스미토모가 들어올 줄 알았으면 안 했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삼성전기에서 정보를 오픈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회사들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글래스 인터포저, 그리고 삼성전기의 글래스 인터포저, 혹은 LG 쪽이나 이 둘은 앱솔릭스하고 FNS는 이제 독점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은 해외를 노려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삼성전기하고 스미토모의 합작 사업이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2011년에 삼성하고 스미토모가 합작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LED, 삼성 LED는 이게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회사죠. 삼성 LED가 사파이어 웨이퍼 합작사를 스미토모하고 같이 만들어서 SSLM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이게 삼성 스미토모 LED 머티리얼스거든요.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사파이어 웨이퍼인데, 당시에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이 됐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 LED나 아니면 LG 이노텍이 LED 분야에 엄청 투자하고 MOCVD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었잖아요. MOCVD 장비를 가동을 하려면 당연히 웨이퍼가 필요할 테고, 그 웨이퍼를 해외에서 사오느니 우리가 내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 LED가 계속 사업을 축소하고 결국에는 철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SLM도 계속 적자만 보다가 3년 만에
삼성전자에 결국에 자본 잠식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삼성 LED가 삼성전자로 흡수합병이 되고 나서 삼성전자는 요 SSLM의 지분을 스미톰으로 그냥 떠넘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굉장히 실패 사례로 남게 됐죠. 물론 사파이어 웨이퍼하고 지금 이번에 합작하는 글래스 기판, TGV 기판하고는 좀 아이템도 다르고 향후 뭐 성장성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번에는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별로 그렇게 막 응원하고 싶은 생각은 들진 않네요. 다음은 삼성전자는 왜 갤럭시 S26 언팩 행사를 한 달 미뤘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뉴스는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머니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갤럭시 S26의 언팩 행사가 2월 25일 그리고 샌프란에서 열린다는 거거든요. 2월 말에 그러니까 열린다는 건데 이게 기존의 갤럭시 S20부터 따지고 보면 언팩 행사 중에는 가장 늦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 2월에 열렸던 거는 S20, 그리고 22, 23 이게 2월 초에 이렇게 열렸고요. 나머지는 다 1월에 열렸었거든요. 이번에는 2월로 넘어갈 뿐더러 2월 말에 열린다. 그러면 당연히 출시 일정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언팩이 늦어지면. 그럼 이번에는 왜 언팩이 늦어지냐? 그거는 삼성 갤럭시 S26에 라인업도 바뀌고 일부 설계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을 일반 모델, 그리고 엣지 모델, 그리고 울트라 모델 이렇게 3개를 내려고 그랬어요. 이 3개를 내려고 그러다가 급하게 하나 추가한 게 플러스 모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준비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 보면 엣지를 취소를 하고 일반,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3개를 내놓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갤럭시 S25랑 거의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업이 일단 바뀐 거죠. 중간에 엣지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고 또 일부 이번에 내놓기로 한 일반과 울트라와 플러스 모델에는 일부 부품이 여직 변경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부품은 매년 여직 변경을 하면서 그래도 단가를 조금씩 올려봤잖아요. 분기마다 단가 인하를 하는데 그거를 한번 올려받는 기회가 이제 연식 변경하면서 한번 올렸다가 그 다음에 또 분기별로 깎이고 이런 식인데 이번에는 그 여직 변경을 안 하는 부품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여직 변경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하기 때문에 일부 설계를 변경을 좀 해야 되겠죠. 그걸 하느라고 이번에 언팩이 한 달 정도 미뤄지고 출시도 그에 따라서 수년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갑자기 왜 내려고 했던 엣지 모델을 내지 않고 그리고 부품의 연식 변경도 하지 않게 됐나? 그건 어떻게 보면 다 애플의 나비 효과 때문입니다. 올해 아이폰 17을 보시면 가격이 대부분 다 동결됐죠. 각 시리즈별로 다 동결이 됐는데 특히 일반 모델하고 슬림 모델에서 스펙이 올라간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동결됐어요. 그 말인즉슨 사실상 가격을 인하한 거랑 비슷한 거죠. 스펙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보면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고 전에는 60Hz까지 지원했는데 120Hz까지 지원해서 굉장히 화면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 LTPO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A19 칩이 적용이 되고 카메라도 좀 좋아지고 배터리도 좀 커졌거든요. 근데 가격은 동결. 이렇게 되니까 애플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사실 삼성이나 샤오미나 다른 안드로이드 진영 회사들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똑같이 동결을 해야 그래도 아이폰하고 대비해서 가격의 어떤 메리트를 유지하고 안드로이드 폰을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못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에 있던 부품을 최대한 싼 걸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식 변경하려고 했던 거 뒤로 원복해가지고 기존 가격 그대로 넣어야 그래도 생산 원가를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연식 변경 취소하고 재설계하고 비싸는데 팔리지도 않는 엣지는 또 제외하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일이 아주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내년은 굉장히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사업하기 굉장히 힘든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게 갤럭시 S23을 기준으로 어떤 부품이 가장 비싸나 여기 봄 코스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부품 원가 측면에서 어떤 게 좀 비싸게 차지하느냐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이 프로세싱 플러스 셀룰러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AP죠. 이제 퀄컴이나 삼성전자 시스템 LSI에서 공급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게 35%나 차지하고 메모리가 11% 차지합니다. 이 둘 다 반도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봄 코스트에서 메모리와 AP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에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원래라면은 완제품 가격을 올려서 $50든 $100든 올려서 이거를 속된 말로 반가이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반가이를 못 한다는 거죠. 왜? 애플이 안 올렸으니까. 애플이 올렸으면 따라서 가격 올리면서 이거를 반가이를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이거 반가이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식 변경하려던 거 다 취소하고 나머지 디스플레이, 카메라, 케이싱 뭐 이런 거에서는 다 가격을 깎을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진 스퀴즈가 나겠죠. 완제품 가격의 상단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의 봄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 나의 마진이 짜부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고 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케이싱 혹은 다른 부품들에 대해서 굉장한 CR이 있을 겁니다. 테크 산업이 뭐 좋다고 하는데 사실 좋다는 거는 이 메모리하고 일부 반도체에 대한 거고 나머지는 정말 또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자, 다음은 메모리 기업 주가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오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SK증권에서 나온 건데 제목은 New Paradigm, New Multiple이라는 거고요. 제가 텍스트 버전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밀도 있게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일 듯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사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대신에 읽어보시기 귀찮으신 분들은 지금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그런 거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는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이 적정 주가라는 게 도대체 있기는 한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주알못이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동의하는 대전제는 있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에 대해서 돈을 잘 버는 회사의 주가는 비싸야 될 거고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의 주가는 싸야 될 겁니다. 그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겠죠. 이런 원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PER이라고 하고, 이거는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다 합쳤을 때 그 가격하고, 그 다음에 야, 너 회사가 얼마 벌어라고 해서 이 나온 단기순이익을 나눠주면 그게 PER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10억 버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그럼 PER은 10입니다.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회사의 과거 PER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이 회사는 얼추 PER이 한 7이나 8에서 놀았는데 지금 10이네? 그러면 고평가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경쟁사들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용 특정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의 PER이 10이 나왔어요. 근데 경쟁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걸 만드는 회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15, 16 이 정도의 PER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저평가된 거죠. 그럼 이 회사의 주식은 사는 게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PER인데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TSMC를 대표로 들고 왔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의 주가는 이 PER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대표 기업 두 곳은 이 PER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왜냐하면 PER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이 단기순이익이잖아요. 이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단기순이익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물론 변할 수는 있겠죠. 변할 수는 있을 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점증하거나 점점 하락하거나 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은 그동안에 어땠죠? 영업이익이 잘 나올 때는 이렇게 위에서 놀다가 안 나올 때는 바닥으로 꺼졌다가 심지어 적자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PER을 기준으로 회사의 주가를 판단하는 게 좀 무의미합니다. 이게 너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적자인 회사의 PER을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판단해왔냐면 PER 대신에 PBR을 써왔습니다. 이거는 분자의 시가총액이 들어가는 거는 동일한데 대신에 그 비교하는 대상을 순자산으로 했어요. 이 회사가 자산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물론 자산도 회사의 자산이라는 것도 늘고 줄고 하지만 이익처럼 막 분기에 수십 %씩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막 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PBR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 메모리 회사의 주가가 더 잘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PBR을 써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걸 판단해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SK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항상 과거에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야, SK하이닉스 주식은 PBR이 1 밑으로 떨어졌을 때 사고 이 근처에 가면 팔면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귀신같이 잘 맞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PBR 2죠. 그리고 PBR 1은 한 여기쯤 됩니다. 1에 사서 2에 파는 요 패턴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동안에 SK하이닉스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잘 벌어 왔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023년 이후로. 2023년 이후에 보면 한번 쭉 꺼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PBR의 수준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지금은 2.5를 넘어서 거의 3 근처까지 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PBR 밴드가 있었다면, 요 2와 1 사이에서 밴드가 있었다면 그 밴드 상단을 깨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승세에 지속성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워낙 이 사이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PBR 안에서 왔다 갔다 이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는 것 같다. 그 왜 지속성이 있느냐? 과거하고 다르게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커스텀 메모리화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HBM이 아주 대표적이고요. HBM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소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반화될 LLW,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기존의 커머디티 디램처럼 고객사의 주문을 받기 전에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주문을 받은 즉시 팔죠. 그러니까 재고라는 게 없어요. 주문 받으면 그때 투자해가지고 파는 거라서 그만큼 사이클을 덜 탈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야 이번 분기 들어서 이제 커머디티 디램의 가격이 엄청 올라가면서 대단한 실적을 내기는 했지만, 사실 이 트렌드에 먼저 편승했던 SK하이닉스는 뭐 2023년 이후로 계속 실적이 지금 좋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PBR을 기반으로 해서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게 아마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그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편의상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지만,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주가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이제는 PBR에서 PR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 시점에 와 있다. 그 말인즉슨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TSMC에 준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PER로 평가해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가 얼만데? 라고 보고서에 제일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말미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17만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0만원입니다. 이미 두 회사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상당하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게 뭐 투자 권유를 하는 건 아니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수준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 보고서 안에서의 완결성은 대단해서 저는 제 깜냥에서는 뭐 딱히 논리적인 허점을 찾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십사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